시기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아주 곽광을 받고 있는 꿈의 항암제 카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카티라는 항암제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의 5억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거는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한 500만 원 정도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카티는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항암제의 역사를 조금 더 훑어주고 거기 부작용이라든지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정말 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하면은 머리털 빠지고 또 설사도 많이 하고 구토 증상도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 들으셨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거부 반응이라든지 두려운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찬히 항암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처음에는 1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세대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 나와 있는 항암제가 보통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해요. 세포가 성장하려면 세포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 세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주위 세포들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멈추게 돼요. 암세포는 이런 신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무조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세포 분열이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가 두 개가 갈라지고 각자 염색체가 다시 복사를 해서 이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DNA 즉 염색체가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바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을 때 취약점을 공격해서 DNA 손상을 줘서 세포가 죽게 만드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몸에는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빠르게 나타나는 데가 있거든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구강 점막 세포라든지 장세포 이런 경우들은 세포 분열을 빨리빨리 하면서 새로운 세포로 대처가 되는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에는 다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암제를 맞게 되면 탈모가 온다든지 구강 점막이 심하게 손상을 받는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구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먹지 못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혼자 이겨내려고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과 같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항암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부작용을 좀 줄여주고 암세포만 특이하게 치료를 할 수 없을까 하면서 개발된 약들이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로 암세포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암세포만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표시자라든지 흔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암만 좀 더 특별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주로 공격하는 데는 암이 주로 성장을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곳을 공격하든가 암이 성장하기 위해는 혈관이 많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혈관 성장인자들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표적 항암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표적 항암제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혈병이나 이런 데 상해용했던 글리백이라는 약들이 있고요. 또는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쓰는 허셉틴이라는 약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약들은 확실히 1세대 항암제인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정상세포도 그런 표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할지라도 정상세포가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면서 정말 치료의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이런 표적 항암제도 곧 내성이 일어나는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세대와 2세대의 치료들을 적절하게 혼합하거나 치료의 단계들로 병합하면서 치료 효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표적항암제는요, 모든 환자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전적인 변이에서 그런 표시자가 발현된 암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세대 표적항암제가 치료 효과가 있는 분들인지 아닌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세대와 2세대 약들의 효과는 유지를 해보되 부작용을 줄여보기 위해서 나오는 약들이 먹는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에 먹는 약으로 나오는 게 보통 젤로다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 표적 치료제로 나온 게 타세바라는 약들입니다. 이런 먹는 항암제들이 확실히 주사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건 많지만 치료 효과 면에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치료제는 주사제로 쓰고 있는 1세대, 2세대 항암약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요즘의 항암 치료는 한 가지 약을 단독해서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약들을 병합해서 쓰는 병합요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든 2세대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실 때는 꼭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는 치료들을 병합해서 하신다면 훨씬 쉽게 또는 항암 치료 효과를 더 증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식이요법을 잘 챙겨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부 선생님들이 음식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뭐든지 잘 먹고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일부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암세포가 악화가 되거나 암을 발생시킬 때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나타나게 하는 작동이거든요. 즉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먹는 행위는 무조건 이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식이요법에서 활성산소를 적게 나오게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최대한 적게 유발한다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성장을 억제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암 환자의 식이요법은 단순하게 암 환자들이 버텨내고 견뎌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얼마만큼 항암 치료 효과를 좋게 하고 또는 부작용을 잘 줄여주면서 견딜 수 있는 식이요법을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